무역확장법 232조. 미국의 강력한 무역 제재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이어 철강 관세 폭탄까지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명목 아래 미 상무부의 부당한 통상 압력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한미 간 경제 동맹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무역 제재는 곧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 공세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불평등한 무역 제재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광장국제통상연구원의 박태호 원장을 만나 한미 무역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에 계시죠.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또 뵀을 때 처음 이제 이 통상연구원 만드시면서 모셨는데 네. 그때 머지않아 참 바빠지시겠다 했는데 요즘에 좀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통상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더 일찍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미뤄뒀던 숙제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 하여튼 지금 다급한 게 또 통상 이슈가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 뭐 한국산 세탁기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미국 정부가 우리 철강에 대해서 강한 그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미국이 왜 이러는 건지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우리 지금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시그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볼 수 있나요, 이게? 뭐 일단은 그 대상이 우리 기업들의 제품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미국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느냐, 또 왜 한국을 또 이렇게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네. 오는 11월 달에 네. 상하원 의원을 뽑는 반씩 뽑는 네.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아주 중요한 정치 스케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나름 그 국내 정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군요. 저희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쪽 지금 중간 선거가 언제죠? 11월 달에 11월이면 이제 한 10개월, 9개월 정도 남았군요.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선전폭을 띄우나요? 여름에는 일을 별로 안 하니까 7, 8월을 빼고 나면은 거의 몇 달 안 있고 난 다음에 이제 9월로 들어가면 곧장 선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워싱턴에서는 그 선거철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캠페인이 그렇죠. 거의 무르익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그 얼마 전 중국과 또 사실은 좀 통상적인 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드 이후에.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조금 바로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청와대는 바로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고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파장이 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좀 차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중국에서 있었던 사드 문제로 인한 통상 문제. 네. 그거는 우리가 정부가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 사실은 중국 정부가 뒤에 있다고는 하겠지만 많은 경우 업계들이 한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거는 아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아주 조치를 직접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그 정부 대 정부의 협상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WTO의 제소 또는 미국 국내 법원의 제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할 겸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제기한 부분이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안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해야 될 것이 요번에 철강에 대한 어떤 수입 제한을 한다는 것은 보통 뭐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고
미국의 통상 확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새로 개정한 건데 거기 보면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죠. 안보라는 게 여러 가지가 관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대상으로 삼아서 조사한 게 철강하고 알루미늄입니다. 네. 근데 그 철강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이 상무부나 이런 데 조사를 해 가지고 미 대통령한테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이런 거 중에 하나를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곧 셋 중에 하나를 고를 텐데요. 4월 중순 4월 중순에.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철강 수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모든 철강이 들어오는 거,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계없이 그 이제 글로벌 무슨 이제 조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한 24%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 이제 그게 하나의 옵션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 여러 나라 중에서 네네. 12나라를 딱 뽑았습니다. 네네. 그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만을 53%에 지금 아까 말한 24%보다 거의 두 배가 넘는 관세를 매겨서 제한하자. 네네. 세 번째는 이제 각 나라가 네. 작년 수출 수준보다 한 30% 적게 수출하라. 쿼타를 정해주는 쿼타를 정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의 세 가지 옵션을 대통령한테 줬습니다. 어느 거를 택할 것이냐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죠. 현재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나요? 우리는 먼저 이 232조에 의한 이런 이 수입 제한 조치가 네. 저희는 정당하지 않다고는 보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WTO에 간다든가 이런 또 문제지만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는 가장 그래도 공평한 게 첫 번째 아니죠. 모든 수입에 대해서 24% 관세를 매긴다 하는 거는 네. 좀 공평하다고 보겠는데 네. 만약에 두 번째 안이 선택이 되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 번째 안에 하필 또 저희가 그 12개국에 떡하니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웬만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포함돼도 우리는 좀 빠질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의 순위를 쭉 매겼더라고요. 아하. 근데 우리가 3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으로 일단 많다 예,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멕시코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일본은 빠졌는가, 왜 카나다는 빠졌는가, 그렇죠. 또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독일은 또 왜 빠졌는가,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안보를 근거로 한 철강 수입 제한은 네. 지금 중국 자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은 많지 않지만 네.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과잉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철강을. 네. 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철강을 많이 들여다가 네.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네. 관을 만들어 철관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더라. 그래서 타겟은 중국이지만 네. 중국계 이렇게 우회해서 우리나라를 네, 네.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겠다, 봉쇄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네. 우리가 들어갔지. 네. 우리가 동맹국인데도 뭐 집어넣고 또 뭐 한미 FTA 협상을 하니까 프레셔를 준다. 네, 네. 뭐 남북 관계 어떻게 하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는 전체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대폭 올리는 안, 또 하나는 쿼타를 정해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안.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쓰는 안이고 네, 네. 그 중간에 있는 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먼저 시그널, 경고를 주고 싶은 나라들은 이렇게 좀 리스트업한 그런 성격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우리 다자 체제의 규범에 의하면은 네. 소위 그 비차별성 여기 아주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공동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요즘에 이제 미국 쪽 언론 그 논조를 보니까 뭐 그레고리 맨큐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도 나서서 과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수입 제한을 하는 것이 미국으로 입장에서 미국 경제에 과연 바람직하냐? 그럴수록이 오히려 우리도 손해다. 뭐 이런 소위 말해서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뭐 양국에 다 이로운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미국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세를 올리거나 물량을 제한하면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 내에서 이 철강 쓰는 수입업자들은 이게 손해가 날 텐데. 그렇죠.
근데 왜 가만히 있죠? 일단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뭐 가전제품 만든다든가 다 철강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철강값이 올라가면은 또 자기네 제품값이 올라가면 또 소비자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월 선거를 앞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지지해 준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네. 이 백인 중산층이거든요. 또 이 실업이 많고 그런 데가 주로 펜실베니아, 또 미시간주, 네. 도시로 말하면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이런 데가 철강 생산 노동자가 많고 그렇죠. 실업이 된 사람이 네. 많고 또 이쪽에 또 자동차 노동자들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지지자들한테 뭘 좀 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야지 11월 선거 때도 다시 또 지지해주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면은 뭐 세탁기 값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할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소비자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통령한테 반대를 하면 되겠지만 소비자들은 그거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이 노동자들이라든가 네. 피해를 보는 산업에 있지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없다. 그럴 수 그렇기 있겠어요. 때문에 표를 모으는 데는 뭐 이런 정책이 훨씬 더 당장은 그렇게 써먹을 수 있겠네요.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게 더 유효한 네. 그런 정책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은 이제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고 그중에 한 가지를 저희한테 이제 들이대겠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응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철강에 대해서 만약에 수량을 제한하라는 거는 그거는 WTO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룹 12나라만 뽑아가지고 53%를 매긴다 하는 거는 비차별적 원칙에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걸려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같이 WTO에 제소하면서 어떤 공동 성명을 낸다든가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의 철강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진짜 미국에 보낸 건가? 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어떤 팩트가 있으면은 네. 그거를 잘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이해를 시켜서 우리만 좀 뭐 제외되는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업계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출할 때 좀 잘 봐야 돼요. 시황을.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 수출이 잘 돼서 뭐 100%, 200% 늘었다. 이럴 경우에는 금방 상대방에서 우리를 주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좀 수량을 좀 조절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네. 시장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 WTO에 제소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히 필요한 단계적인 절차 같긴 한데 워낙 저쪽에서 강하게 나와서 그런지 우리 국내적인 그 여론 중에 하나는 야 그렇게 뭐 오래 걸리고 밋밋한 거 갖고 안 된단 말이지. 우리도 상당히 강공을 퍼부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퍼부을 수 있는 뭐 강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는 이제 역시 만약에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보복을 해 들어오면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수출 상품을 하나 건드려겠다. 예를 들면 맞불을 놓자. 콩을 들 수 있어요. 콩. 예. 콩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보조금을 조사한다든가 네. 또 아니면 무슨 세이프가드를 한다든가 네. 이렇게 맞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면적으로 소위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차선의 방법으로 네. 우리가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무역 보복이라는 전쟁은 뭐 우리도 바라지 않지만 미국도 바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정치적인 그런 계산, 셈법이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너무 서로 이렇게 싸움으로 일관하지 말고 저쪽에 적당히 좀 명분을 지켜주면서 우리는 또 실리를 좀 그대로 확보하는 그런 나름 슬기로운 해법이 좀 있었으면 싶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전술을 좀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철강이나 뭐 변압기,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 한미 간 그 FTA 때문에 우리가 무역 흑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개정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대미 흑자가 작년에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작년에 대미 흑자가 3,700억 불이에요. 3,700억 불. 그다음에 독일, 일본, 멕시코가 이제 600 내지 700억 불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200억 불 넘어 있다가 그것이 200억 불 밑으로 훨씬 떨어졌거든요. 네, 네. 우리가 노력을 한 거죠, 그만큼.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 또 이 LG가 이제 미국서 생산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현대가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네,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에너지도 사주고 있고 하는 것들을 뭐 늘상 나온 얘기지만 네. 이런 우리의 노력을 네. 좀 이렇게 잘 패키지 해가지고 이 통상교섭본부만 맡길 게 아니라 네. 좀 이 의회라든가 아니면 또 고위급 정부 관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서 네. 요로요로에 좀 이 우리의 노력을 좀 알리는 네. 뭐 그런 것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주관 부처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게 풀어가야 될 주관 부처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일단은 대외 그 협상은 산업부 안에 있는 통상교섭본부, 네네.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취입 니고시에이터죠. 통상 협상 자체는 거기서 하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럼 요번에 이런 방식으로 하자. 이것도 거기서 정합니까? 아니 그거는 또 물론 통상교섭본부에서 교섭을 할 때는 네. 정부의 안을 갖고 가야 되지 네네. 않겠어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물론 통상교섭본부가 상당히 주요한 역할도 하고 또 소관 부처인 산업부도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통상 문제는 뭐 제약 문제도 있고 자동차 안전 문제도 있고 농산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옛날에 정부에서 일할 때 보면은 우리 제도에 대외경제장관회의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경제장관들이 다 모이고 그때는 외교부까지도 다 네. 모여가지고 부총리가 이제 의장이 돼서 경제부총리 의장이 돼서. 그래서 어떤 그 전략을 짜고 다른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안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하고 뭐 이런 게 됩니다. 예, 아주 예. 그 실무적인 거는 그냥 계속 할 수 있지만 아주 네, 네.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는 네, 네. 우리 대외 경제장관 회의가 아마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 이렇게 네, 네. 볼 수 있겠죠. 그 뭐 시기가 또 주변 환경이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상 교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어떤 대응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십니까? 그 아쉽다기보다도 이제 2013년에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해체되고 이 기능이 산업부로 갔었어요. 근데 산업부로 갈 때는 외교통상부에는 통상교섭본부가 독립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산업부로 갈 때는 그냥 그 독립된 그 단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산업부 체제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좀 그 효과성이 좀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산업부 안에 통상교섭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조직이 좀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아직 그 모든 자리가 다 안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네, 네. 뭐 시간이 가면서 지금 아마 통상교섭본부가 더 확대된다 그러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금방 우리가 캐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몸을 풀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GM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그 트럼프가 올해 그 중간 선거 11월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미 FTA라든지 뭔가 한국과의 어떤 협상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요 참에 들고 나왔다는 지적도 있어요. 나름 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네네. GM은 GM대로 문제가 상당히 오래됐었습니다. 네. 제일 큰 문제는 경영 부실화,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을 안 했고, 네. 또 본부에서도 GM 본사에서도 전기차라든가 이런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했는데 한국은 그게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네. 그걸 놓고 만약에 GM이 한국을 떠나면 어디로 할 거냐? 미국으로 다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금방 그거를 이용해서 야, 나 때문에 네. GM은 미국으로 다시 유턴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또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GM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은 한미 간의 무역은
별로 안 좋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GM 코리아가 만든 자동차는 주로 작은 차로서 유럽에 많이 수출을 했어요. 아하.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의 자동차 부품을 우리나라로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수출을 한 셈이 있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수출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GM이 한국을 떠나면 미국의 부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으로 볼 때는 불리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네. 사실 또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좀 계속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파일을 놓고 지금 다투는 곳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중국과의 싸움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아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쪽으로 많이 옮겨 붙겠죠. 그래야 저희 쪽이 좀 빠질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중국도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2001년도에 아시겠지만 옛날에 301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미국에. 그렇죠. 그게 거의 2001년도에 마지막 쓰고 안 쓰던 거였었는데 약간 개정을 시켜서 다시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건 아주 일반적인 통상법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한테 재량권을 무지하게 주는 거예요. 외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을 할 때는 당신이 조사할 수 있고 또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그 타겟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딱 갖다 뒀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8월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탈취, 뭐 위조 제품 만들어서 판매한 거 이거 다 하면은 지금 누구 말 맞다나 2,000조 내지는 6,000조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천억 달러,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싶어가지고 아마 미국이 집중적으로 이제 중국에 향해서 공격을 할 거로. 우리 박 원장님 보실 때 조금 상반기까지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좀 예견하실 수 있는 게 예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파고가 특히 미국으로부터 밀려오는 통상 압력 파고가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여튼 모든 게 다 11월 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11월 선거 끝나고 내년 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도 만약에 트럼프가 잘 됐다. 공화당이 뭐 잘 됐다든가 그 끝나고 나면은 상당히 더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자기가 제일 먼저 했던 TPP 탈퇴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벌써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이게 많이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TPP 참여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그 1년 전하고도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좀 더 미국이 좀 정상적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박 원장님 법무법인 광장에 계시지만 지금처럼 이제 싸움이 한참일 때 이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싸움이 이제 막 끝나서 이제 결과가 막 나오면 뭐 재소하고 재소 당하고 이런 기업들 많이 나오고 그러면 또 일감도 좀 늘어나시겠습니까? 그런데 로요들이 할 얘기고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도 하고 뭐 분위기 파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우리 국제통상연구원 박태원 원장님 모시고 최근 우리 한미 통상 이슈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월까지 연초에 어려웠던 점도 많습니다만 얼마 전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이 산뜻한 즐거움과 미래 희망을 보았습니다. 3월, 4월, 5월 통상 파워가 굉장히 커지고 한미 간의 경제적인 어떤 파열음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이걸 또 잘 넘기면 굉장히 또 우리 경제에 또 희소식도 날라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